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은 지질 구조인 부정합과 그리고 관입과 포획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프린트는 20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지질 구조에 대해서 처음 설명을 하면서 총 5가지의 지질 구조를 배울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정합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부정합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도 자주 출제되고요. 나중에 우리가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배울 때도 부정합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이 또 언급하게 될 거예요. 일단 부정합이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어보죠. 부정합은 정합이 아니 부자 한자를 써서 정합이 아니다 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정합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정합에 대해서 써져 있습니다. 정합이란 퇴적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경우 이러한 상하 지층 간의 관계를 정합이라고 한다라고 적혀 있죠. 즉 우리가 퇴적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지층의 경우가 첫 번째 지층이 쌓이고 계속 퇴적이 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차곡차곡 순서대로 쌓인 경우, 즉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쌓이면 이러한 두 관계는 요 두 위아래 상하 지층 간의 관계는 서로 뭔가 긴 시간의 텀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연속적인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쌓인 거겠죠. 요게 바로 정합인 겁니다. 반면에 부정합이라는 것은 퇴적이 오랫동안 뭔가 중단이 되어서 결국에 위아래 지층 사이에 시간적인 공백이 굉장히 클 때, 그런 경우를 우리가 부정합, 정합이 아닌 부정합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퇴적이 오랜 시간 동안 중단되고 왜 이렇게 오랜 공백이 생기는지, 그거를 부정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과정을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층의 경우가 바닷물 아래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바닷물 아래, 물 아래에 있는 경우는 침식이라든가 풍화보다는요 퇴적 작용이 우세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층의 경우가 천천히 퇴적이 되겠죠. 이러한 퇴적이 우선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물 밑에 퇴적이 일어나서 지층이 연속적으로 쌓인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다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쌓이던 지층들이, 즉 연속적으로 쌓였으니까 여기 있는 요 지층들의 경우에는 관계가 정합일 겁니다. 아무튼 정합 관계인 지층들이 어떠한 지질 현상에 의해서 융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융기. 그렇게 되면서 지층들이 통째로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융기가 무엇인지는 선생님이 대면 강의 때 설명을 했습니다. 지층이 통째로 위로 올라오는 것을 융기라고 했었죠. 이렇게 융기가 되게 되면, 즉 바닷물 위로 올라오게 되면 풍화라든가 침식에 노출되기가 쉬워요. 바람도 불고 막 비도 막 내리고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 지층의 표면이 침식이 일어나서 좀 깎이고 사라지고 그렇게 되겠죠. 아무튼지 간에 여기다가 한번 빈칸을 채우면서 정리를 해보면, 퇴적되었던 지층이 융기가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풍화라든가 침식의 경우가 퇴적보다 더 우세하게 나타나게 돼서 이렇게 깎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깎이던 지층이 다시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침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층의 경우가 침강을 하게 되면 다시 바닷물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여기 이 면의 경우에는 침식된 면은 그대로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그러다가 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다시 퇴적작용이 우세하게 나타나서 그 위에, 침식된 면 위에 새롭게 퇴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퇴적이 또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 침식된 면 아래에 있는 퇴적면을 그냥 기역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 위에 퇴적된 요 면을 니은이라고 했을 때, 기역과 니은 사이에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얘가 연속적으로 둘이 이렇게 쌓여져 있으니까 얘 쌓인 다음에 기역이 쌓인 다음에 니은이 바로 쌓였겠구나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기역과 니은 사이에는 이러한 융기부터 풍화침식, 침강이라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의 시간적인 텀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 사이에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부정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지층 사례, 위아래 지층 사이의 관계가 부정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2가지가 있거든요. 이 부정합의 판단 근거.
첫 번째는 여러분들 오른쪽 날개 부분에 여기 빈칸에다가 기저여감이라고 적어주세요. 기저여감이 첫 번째 부정합 판단의 근거입니다. 기저여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 부정합의 형성 과정 침식 부분으로 보면 이렇게 위층에 있는 이러한 지층이 침식이 되면서 그 물질들이 다 날아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부서진 조각들이 위에 이렇게 쌓이겠죠. 걔네들이 다시 침강이 일어나고 다시 쌓이는 과정에서 여기에도 이렇게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위에 새로운 지층이 쌓이게 되는데, 요거를 보고선 여기 놓여져 있는 요러한 침식이라든가 풍화에 의해서 쪼개진 요 알갱이를 보고선 여기서 풍화라든가 침식이 일어났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여기 부정합이네 이렇게 알아낼 수 있겠죠. 이러한 여감을 우리가 기저여감이다라고 합니다. 요렇게 알갱이가 크게 잘라져 있으니까 마치 여감과 같이 보이겠고, 그 아래에 깔려 있기 때문에 기저여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기저여감을 문제에서 물어볼 때 좀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자, 여기다가 한번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여기가 침식된 면이고 요 면 위에 이렇게 침식된 면 위에 기저여감을 놓여 있고, 여기에 있는 이 침식된 면 위에 있는 층을 A라고 그냥 임의적으로 줄게요. 그 아래에 있는 층을 B라고 했을 때 기저여감의 성분이 A 그리고 B 중에서 어느 것에 유사한가, 가까운가, 요런 거를 많이 물어봅니다. 자, 여기 깔려있는 기저여감은 A와 B 중에서 어떤 지층의 성분과 유사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B겠죠, B. 왜냐면 이 아래에 있는 지층이 풍화라든가 침식을 받아서 만들어진 이 알갱이가 기저여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저여감은 이 B에서 침식과 풍화를 받아서 만들어진 알갱이들인 거고, 그것이 그냥 A 지층이 쌓이면서 이 A 지층 안에 속해져서 들어가게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부정합의 판단 근거 첫 번째 기저여감에 대해서 보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생물계의 변화입니다. 부정합이 있는 두 지층은 오랜 긴 기간에 그러한 오랜 시간 동안의 공백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아래층이, 즉 기역지층이, 여기 그림으로 얘기를 하면 기역지층이 쌓이는 동안 쌓이는 시기와 니은지층이 쌓이는 요 시기가 오랜 시간의 차이가 날 테고, 당연히 그 차이 동안에 생물기가 변화를 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아래에 있는 기역지층에는 삼엽충 같은 것이 많이 쌓였다면 니은지층에서는 뭐 암모나이트 같은 중생대에 나타날 만한 요러한 화석들이 발견이 된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도 둘이 오랜 긴 기간 동안의 시간적 공백이 존재를 하고 부정합 관계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부정합의 판단 근거는 기저여감 혹은 생물계의 변화가 된다 라고 정리를 해주세요. 자, 다음은 부정합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합의 종류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느냐? 바로 이 침식된 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 지층과 아래 지층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요 세 가지 부정합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평행부정합입니다. 평행부정합은요, 부정합 면을 경계로 해서 이 위아래에 있는 지층이 나란하다. 즉 평행하면 평행부정합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이 위에 있는 지층의 경우가 이렇게 있고요. 아래에 있는 지층도 이렇게 둘이 서로 평행한 걸 알 수가 있죠. 경사부정합은 평행하지 않고 서로 경사가 다르면, 위에 있는 지층의 경우는 지금 이렇게 지층이 되어 있는데 아래 지층은 이렇게 둘이 경사가 져져 있죠. 평행하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를 경사부정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흔히 학생들이 가지는 오개념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무엇이냐면 평행부정합은 이 부정합 면이
아래에 있는 지층과 서로 평행하면 평행부정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사부정합은 이 부정합 면과 아래에 있는 이러한 지층이 경사를 지면 경사부정합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미리 얘기합니다. 이것이 문제로 자주 낚는 낚시 문제로 많이 나와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위 지층하고 아래 지층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선 나누거든요. 위와 이 아래 지층의 사이의 관계. 위 지층과 이 아래 지층 사이의 관계가 경사져 있으면 경사부정합, 평행하면 평행부정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개념을 확실하게 잘 정확하게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평행부정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평행하게 나타나는가는 선생님이 아까 여기 그림에서 설명을 했었던 요 내용이거든요. 그냥 지층의 경우가 융기라든가 침강 같은 거를 받으면서 그냥 지층이 그대로 상승을 해서 융기가 일어나고 그대로 하강해서 침강이 나타나는 이러한 운동이 나타나면 평행부정합이 만들어지는데, 그러한 운동을 한마디로 조륙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륙운동을 받은 지층에서 평행부정합이 나타난다. 오른쪽에 조륙운동에 대해서 적혀져 있죠. 넓은 범위에 거쳐서 이 지각이 서서히 융기하거나 혹은 침강하는 운동을 조륙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사부정합은 그렇다면 위 지층의 경우는 이렇게 평행하게 잘 써여져 있는데 왜 아래 지층은 이런 식으로 경사가 져 있는 모양이냐? 그것은 조륙운동뿐만 아니라 조산운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조산운동도 오른쪽에 정리가 되어 있죠. 거대한 습곡 산맥을 형성하는 지각 변동을 조산운동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산을 만드는 운동을 조산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습곡 산맥, 즉 횡압력을 받아서 습곡 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경사부정합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이 뒤에 있는 요 그림을 보면 지금 융기가 일어나고 그 지층의 경우가 지각 변동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습곡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이 습곡이 나타나게 된 애가 다시 침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침강이 일어나서 새롭게 지층이 쌓이게 되면 아래 지층은 이런 식으로 습곡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위의 지층과 경사를 이렇게 이루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그림에서 형성된 부정합은 경사부정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습곡 작용이 나타나서 산을 만들고 이러한 작용을 조산운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경사부정합은 조륙운동뿐만 아니라 조산운동을 받은 지층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사부정합을 보면 저 지층의 경우에는 조산운동을 과거의 횡압력과 같은 작용을 받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로 난정합입니다. 난정합은 이 부정합면에 있는 이 하부 지층의 경우가 심성합이라든가 혹은 변성합이 분포를 하면 그때 난정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평행부정합 혹은 경사부정합은 위아래에 있는 두 지층이 모두 다 퇴적함일 경우에는 이러한데요. 난정함의 경우에는 아래 지층이 변성함이라든가 화성함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난정합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얘기를 좀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해수면 아래에서 계속 지층의 경우가 퇴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요. 이러한 지층이 융기를 해서 이렇게 해수면 위로 올라온 상태라고 해봅시다. 그때 이러한 지층을 뚫고선 이런 식으로 화성암의 경우가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해봅시다. 마그마가 이렇게 지층 위까지 올라오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분출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 이렇게 심성암 같은 게 형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심성암이 형성되게 되고 그 이후에 풍화라든가 혹은 침식에 의해서 이렇게 깎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날아가고 없어지고 뭔가 이렇게 기저효감도 만들어지고 하겠죠. 그러다가 다시 얘가 바다 아래로 침강을 해서 여기 아래에는 이렇게 마그마가 관입했었던 이런 화성암의 경우가 특히나 지표로 분출한 게 아니라 지하 심부에 있었으니까 심성암 같은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침강을 했으니까 다시 차례대로 이렇게 쌓이게 되면 여기 지금 이 화성암과 이러한 지층 사이의 이 관계는 난정합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마그마도 관입하고 혹은 변성암이 분포하는 경우에는 그 아래에 있는 지층이 열이라든가 혹은 큰 압력을 받아서 변성이 된 경우잖아요. 그러한 변성 작용을 굉장히 요 아래의 지층이 더 많은 그러한
이런 뭔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내포한다는 거고요. 그 의미는 상하지층 사이의 시간이 간격이 매우 크구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난정압의 특징은 평행부정압이라든가 경사부정압, 그러니까 다른 부정압들에 비해서 굉장히 그 사이의 텀이 더 길구나, 더 오랜 시간이 비어 있는 그 텀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두면 됩니다. 여기 아래에 여러분들 스님이 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 사진이 그냥 요거는 이런 식으로 부정합면이 나타나는구나 이해하면 되고, 이 사진만을 가지고선 어떤 부정합인지 조금 알아보기는 어려운 사진이지만 그래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이 위에 있는 지층하고 아래에 있는 지층 사이에 이러한 그 차이 뭐라고 해야 되죠? 딱 그 대조되는 그러한 면이 존재하는데 그게 부정한 면이다. 요 위 지층과 아래 지층이 서로 평행하게 퇴적되었기 때문에 요런 거는 평행부정합이 되는 거죠. 평행부정합. 그리고 여기 있는 지층은요, 요 면, 부정한 면을 경계로 위 지층은 평행하지만 아래 지층은 요런 식으로, 지금 요런 식으로 쌓인 거 보이죠? 요렇게 경사가 져 있다 해서 경사부정합인 거고요. 여기 이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는 지층은 퇴적암, 즉 사암입니다. 하지만 아래에 있는 지층은 편마암, 요거는 변성암이거든요. 대표적인 변성암인데 이 변성암이 쌓인 것으로 보여서 이 두 지층 간의 요 관계, 요러한 부정합의 종류는 난정합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정도까지가 우리 지원 수준이고, 조금 더 참고적으로 스님 하나만 더 설명을 하면 준정합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준정합도 부정합의 종류 중에서 하나인데, 이러한 부정합 면이 층리와 평행하고, 즉 위에 있는 지층과 아래에 있는 지층도 서로 평행하고, 부정합 면도 거의 평행한 겁니다. 이렇게 침식된 흔적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기저효감도 없는 겁니다. 침식된 흔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기저효감이 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두 지층 간의 관계는 근데 부정합이에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준정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준정합 관계는 어떻게 해서 부정합이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느냐? 바로 화석을 가지고선 구분을 합니다. 아래 지층의 경우에는 이러한 삼엽충이 많이 퇴적이 되었는데 위 지층은 암모나이트가 퇴적이 되어 있다 하면 둘의 경우가 침식된 흔적도 잘 보이지 않지만 생물계에 큰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부정합이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부정합의 종류는 그래도 우리들 수준에서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는구나 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아래에 퀴즈가 하나 있는데 한번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거든요. 한번 봅시다. 어느 지역에 부정한 면이 2개가 발견된다면 최소 몇 번의 융기와 침강이 있겠느냐? 요거를 한번 따져볼게요. 차례차례 부정한 면이 형성되는 그 과정을 여기다 나열을 해보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우리 아까 부정합이 형성되는 과정을 따져보면 퇴적이 먼저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수면 아래에서 지층의 경우가 차례차례 이게 침식이 아니라 퇴적이 일어나다가 그 지층의 경우가 융기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융기가 돼서 이렇게 이러한 바람이라든가 이런 거에 노출이 되게 되면 요 침식과 풍화가 나타나겠죠. 침식, 풍화. 그렇게 되면서 침식 풍화가 만들어지면서 부정한 면이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이때 부정한 면 하나 만들어지고 요것이 다시 침강이 나타나게 되겠죠. 침강. 그 다음에 침강이 일어났던 애가 침강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그 위에 다시 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퇴적. 이 퇴적이 다시 차근히 나타나다가 걔가 다시 융기가 일어나게 되면 요렇게 융기가 다시 나타나게 되면 그 융기됐던 애가 다시 풍화 침식이 나타나게 되겠고, 풍화 침식. 그렇게 되면 두 번째 부정한 면이 만들어지겠죠. 부정한 면. 이 두 번째 부정한 면이 만들어진 애가 다시 침강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다시 침강이 일어나게 되면서 해수면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다시 퇴적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발견이 되려면요, 보통은 지층의 경우를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탐사를 해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관찰이 되고 이렇게 발견이 되려면요, 우리 눈에 보여야 되니까 다시 융기를 해야지 우리 눈에 보이겠죠. 그래서 다시 융기를 해서 요렇게 나타나야지 우리 눈에 이렇게 사람이 보고서 저기에 부정한 면이 있네라고 볼 테니까 다시 융기가 한 번 더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요러한 과정이 나타났겠고, 그렇다면 융기는 지금 하나, 둘, 세 번의 융기는 총 최소 적어도 세 번은 나타나야 되는 거고, 침강의 경우에는 하나, 그리고 두 번. 그래서 최소 침강의 경우는 두 번이 일어났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게 기니디 중에서 하나로 나올 텐데, 이거를 다 하나씩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될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보통은 융기의 경우를 많이 물어보는데, 융기의 횟수는요, 거기다 꼭 적어주세요. 융기의 횟수는 발견되는 부정한 면의 개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그게 융기의 횟수가 됩니다. 지금 부정한 면이 2개 발견되었다고 했으니까 융기 횟수는 2 더하기 1을 해서 최소한 3번은 나타났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부정한 면이 하나 만들어질 때 융기가 한 번 일어났겠고, 거기다가 우리 눈에 띄려면 최소한 한 번은 더 융기를 해야 되니까 플러스 1을 해서 총 3번의 융기가 일어났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지질 구조인 관입과 포획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관입이라는 것은요, 지하에 마그마가 주변의 지층이나 암석을 뚫고 들어가는 것을 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층외교가 이렇게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마그마가 뚫고 들어가는 경우, 요거를 우리가 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관입을 알아낼 수 있는 증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요걸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마그마 주변의 암석이 열을 받아서 이렇게 마그마가 관입을 하게 되면 이 마그마가 뚫고 들어갈 때 이 주변에 이러한 암석들이 엄청난 열을 받겠죠. 그러면서 변성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을 받아서 변성을 하게 되는 경우, 관입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관입한 화성암의 경우가 관입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주변에 차가운 지층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관입한 화성암이 주변 이 가장자리가 주변에 차가운 암석의 영역으로 급격히 식은 그런 흔적이 또 나타나는데, 그것이 조직으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급격히 식으면 나타나는 조직, 세립질 조직이라든가 혹은 유리질 조직,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관입이 일어났다는 것은 지층에 이러한 화성암이 뚫고 들어왔다는 거고, 그것이 아예 지층 밖으로 분출하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관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예 뚫고선 이렇게 나온 경우를 우리가 분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분출되면 얘네들은 우리가 특히나 암석으로 이러한 분출한 애들이 암석으로 굳어지면 그걸 화성암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하 심부에 있는 애들을 심성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관입을 한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은 심성암입니다. 심성암. 그러면 보통은 심성암 조직으로서 우리가 심성암은 조립질 조직이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들 그 화성암 배웠던 파트를 다시 프린트를 뒤적여 보세요. 아무튼 이러한 심성암은 지하 심부에서 굳었기 때문에 알갱이가 굵직굵직 크게 자라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대부분 조립질 조직이 나타나는데, 그런 애들이 이러한 지표와 만나는 이런 가장자리 부분은 세립질, 유리질 조직이 나타나면 관입을 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 있는 1번 요 증거가 사실은 문제에는 더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관입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러한 마그마가 시더져서 만들어진 암석을 관입압이라고 하고요. 관입압은 당연히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부분 심성암이겠죠. 대부분이 아니라 관입압은 심성암입니다. 자, 두 번째 관입까지 배웠고, 이번에는 포획입니다.
포획의 경우는 마그마가 관입을 할 때 주변의 암석이나 지층의 조각이 떨어져 나와 그 마그마에 포함되어 굳은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선생님이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지층이 있을 때 이러한 지층을 뚫고서 들어온 이러한 애들을 관입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아까 했습니다. 그래서 관입한 이러한 화성암의 경우가 있을 때요. 얘네들이 관입을 하게 되면서 이 주변에 있는 이러한 암석들이 조금 이렇게 포획을 시켜가지고, 즉 얘네들을 이렇게 조금 위로 마그마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주변의 암석들을 조금 이렇게 같이 포함을 하게 만들 수 있겠죠. 이 안으로, 마그마 안으로. 그래서 마그마가 뜨거우니까 작은 조각들은 뭐 녹겠지만 큰 조각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안 녹고 요 마그마에 포함된 상태로 굳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포획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암석을 포획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그마가 관입을 하거나 혹은 분출을 하면서 이렇게 어쨌든 마그마가 뚫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주변의 지층들을 이렇게 포함시키는 이러한 구조를 포획이라고 하고, 그 암석을 포획암이라고 하는구나. 이러한 포획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때 또 자주 묻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요거를 조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화성암의 경우가 있고, 이렇게 포획암이 있다. 지층의 경우가 이렇게 있을 때, 요 포획암의 성분은 이러한 화성암의 경우를 A라고 할게요. 여기 있는 지층의 경우를 B라고 하면 A와 B 중에서 어디에 가까운가? 요런 거를 많이 물어봅니다. 포획암의 성분은 이 화성암과 가까울까요? 아니면 B지층과 가까울까요? 요거는 당연히 요 B지층에 가깝겠죠. 왜냐면 B지층에서 떨어져서 여기서 포획된 거가 요 포획암이잖아요. 떨어져서 포함된 거니까. 그래서 B지층에 가깝다. 요런 것도 많이 물어보고요. 혹은 요렇게 이 과정만 보여주고선 A가 먼저 만들어졌는지 B가 먼저 만들어졌는지 요런 것도 물어보거든요. 당연하게도 B지층이 먼저 형성된 다음에 A지층이 B지층이 만들어진 다음에 관입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뚫고 들어온 거니까 B 다음에 A가 관입을 했거나 혹은 뚫고 들어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이 포획암을 관찰함으로써 화성암과 주변 암석의 이러한 생성 순서라든가요, 혹은 여기 보면 지구의 내부 물질을 알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마그마가 분출을 하면서 혹은 관입을 하면서 가지고 온 포획암 중에서도 멘틀 성분이 포획된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멘틀 포획암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통해서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애들의 물질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포획암을 통해서 주변 암석들의 이런 생성 순서를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기말고사 시험 범위이기도 한데, 지층의 단면만 보고선 걔네들의 생성 순서를 알아내는 그런 지사학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도 포함되는 부분이어서 나중에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할게요. 자, 여기 그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른쪽에 관임암과 포획암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지층의 경우가 갑자기 이렇게 쏙 되어 있는 요 부분이 바로 관입암을 얘기한 거고요. 여기 있는 요거가 이런 식으로 포획되어 있어서 포획암을 그려 넣은 겁니다. 그거에 대한 그림을 선생님이 또 이렇게 보여주면, 여기 있는 요 암석의 경우가 멘틀 포획암이다 라고 적혀 있죠. 이것도 지질박물관에서 본 건데, 여기 있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멘틀 성분입니다. 그래서 마그마가 지금 여기 있는 성분이 화성암이겠죠, 얘네들은. 이런 화성암이 만들어질 때, 즉, 마그마가 멘틀을 뚫고 오면서 멘틀의 성분을 잡아가지고, 포획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요, 바로 관입암인데, 여기에 있는 이 암석이 지금 관입을 한 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색깔이 다른 암석으로 나타나져 있죠. 자, 여기 나와 있는
포회감하고 아까 얘기했었던 그러한 기저효감하고 조금 헷갈리게 해서 문제가 옛날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출제가 돼서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을 어디 빈 공간에다가 한번 그려 놓고선 그 다음에 선생님 설명을 듣는 걸로 합시다. 자, 굉장히 둘이 그림이 사실은 너무 비슷하죠. 이것만 보고선 우리가 어떤 게 부정한 면인 건지 어떤 게 이런 관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서 포획된 건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부터 보면요. 화성암의 경우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거기에 이러한 면이 있고 화성암에 침식물들이 여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화성암의 침식물들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지금 A층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 A와 B 사이의 관계는 부정합인 겁니다. 부정합. 그래서 B층의 경우가 먼저 화성암이 만들어진 이후에 걔네들이 침식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진 요 화성암의 침식물이 바로 기저여감인 거고요. 요 기저여감이 A층에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도 우리 부정합의 종류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A층과 B층 이 두 면 사이에 그 아래에 있는 층이 바로 화성암이니까 난정합이구나 이런 것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은 화성암의 경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 A층의 경우가 이런 식으로 포획되어 있습니다. 변성된 포획암이라고 적혀 있죠. 요거는 관입과 포획과 관련된 포획과 관련된 그림인 겁니다. A 지층에 있는 이러한 애들이 이렇게 B 지층에 포획이 되면서 주변에 이러한 화성암의 경우 마그마가 뜨겁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변부가 좀 변성이 일어났겠죠. 그거를 표현을 해서 그려 넣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 그림에는 잘 나타나져 있지 않지만 요 A 지층에 요렇게 B에 있는 요 화성암과 접하는 요러한 부분의 경우에는 변성작용을 받았겠죠. 변성받음. 그래서 변성암이 이렇게 나타날 거랍니다. 요것이 우리 관임의 증거였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조금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것도 여기에 이렇게 화성암의 침식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B 지층의 주변인 이 A 여기 주변부는 과연 변성을 받았을까요? 간단하게만 생각을 하면 여기 마그마의 일부들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주변부도 변성받은 거 아니야? 뜨거운 열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형성된 게 아니라 얘네들은 이미 B인 애들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상태로 얘네들이 침식을 받아서 떨어져 나온 침식물인 기저여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이러한 이 A지층의 여기 이 주변부는 변성을 받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합과 그리고 관입과 포획을 가지고선 둘이 이렇게 헷갈리게끔 문제를 좀 출제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요렇게 병선됐느냐 안 됐느냐 어디 부분이 여기가 뭐 부정합 면이냐 아니냐 요거가 혹시 부정합 면이냐 아니냐 요런 거를 판단하게끔 하는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선생님이 설명한 게 조금 이해가 안 된다면 잠깐 영상을 멈춰놓고선 혼자서 그 과정을 얘네들이 어떻게 형성되었을지 그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해보고 그럼에도 이해가 안 되면 대면 강의 때 대면 수업일 때 그때 선생님 학교에 있으니까 그때 와서 물어보거나 해서 반드시 요 내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요 탐구 활동 하면서 오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 아니라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인데 탐구 활동 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내용은 무엇이냐면 판의 운동, 우리 판의 경계에 있는 그 운동과 지금까지 배웠던 지질 구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리한 건데 자, 우선 발산형 경계부터 봅시다. 발산형 경계에서는 작용하는 힘이 발산, 즉 멀어지는 이러한 경계니까 장력이 작용을 하고요. 이러한 장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지질 구조. 우리가 지난 온큐 때 스님이 얘기했었는데 단층 중에서도 그렇죠. 정단층이 그 예시가 됩니다. 그래서 발산형 경계에서는 정단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발산형 경계 중에서도 열곡대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열곡대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렇게 그림을 단면을 그렸고요. 여기 이런 식으로 지층이 끊어진 거는 다 정단층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해보면 지금 요렇게 이게 다 단층면인 거거든요. 단층면이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단층면에 여기가 하반인 거고 여기가 위에니까 상반인 건데 요거가 상반인 건데 상반의 경우가 아래로 내려가고 하반이 위로 올라갔죠. 이렇게 상반이 아래로 내려간 경우 우리 정단층이라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정단층이 되는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 경계면에서는 요거가 하반이 되는 거고 요거가 상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상반이 아래로 또 내려갔으니까 요것도 정단층인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따지면요. 요거가 단층면인데 단층면에 요 아래에 있는 거가 하반 그리고 여기가 상반인데 상반이 또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요것도 정단층인 거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단층면에서도 여기가 상반 여기가 하반인데 상반이 또 내려갔으니까 요것도 정단층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열곡대에서 이러한 정단층들이 나타난다 라고 설명을 했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수렴형 경계로 보도록 할게요. 수렴형 경계는 이런 식으로 지층의 경우가 하나의 점으로 모이는 횡압력이 작용을 한다. 횡압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지줄 구조 두 가지 우리 배웠었는데 뭐와 뭐였었죠? 그쵸. 우선 고온인 환경에서는 습곡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저온인 환경에서는 단층 중에서도 역단층이 나타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보존형 경계는 수평 방향으로 어긋나게 하는 그러한 작용하는 힘이 나타나게 되고 뭐 요런 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단층이 주양이동 단층이다. 라고 했고 그 중에서도 변환 단층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 다 진도를 나갔는데요. 오늘은 그 지질 구조 중에서도 부정압하고 관입과 포획에 대해서 배웠었죠. 아마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보다 훨씬 어렵게 느껴졌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슬프게도 이 부정압과 관입과 포획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가장 이 지질 구조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 새롭게 배운 내용이잖아요. 부정압도 그렇고 관입 포획이라는 이러한 개념 자체를 처음 배웠는데 지구과학에서 중요한 거는 정확한 개념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부정압이 무엇인지 관입과 포획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 개념부터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한 특징들 잘 정리를 해두고 문제풀이 선생님이 수능특강 뽑아줬으니까 수능특강을 풀면서 내가 잘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수능특강에 있는 문제 풀 건데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 배웠던 순서대로 풀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부터 즉 판구조론의 정립 내용부터 반드시 그 부분은 다 풀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 강의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까지는 강의 듣느냐고 수고했습니다.